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보통 오늘 상법 판례집이라 그래갖고 우리 5년치 판례를 할 건데요. 우리 보통 5년을 보통 최신 판례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번 상법 총론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페이지인데 상법 총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판례 같은 경우에 우리 상법 제3조 조문인데 일방적 상행이라고 나오죠. 간단히 조문 좀 보고 나서 우리 판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당사 중 그 1인이 상행위가 될 때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이 적용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본법이라는 걸 말 그대로 뭐다? 네,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되어 있죠. 우리 민법은 잘 아시겠지만 채무가 어떻게 죠? 그죠? 분할 채무죠. 그런데 상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행위가 1인에 관해서라도 상행이 포함이 되면 전부 다 뭐냐면 전원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 판례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판례입니다. 2014년도 판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법 제3조에 따라서 우리 상행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일방적인 상행위도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상행인데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우리 일방적이다 또는 뭐다 쌍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쌍방적 있고요. 그리고 영업으로 하는 영업적 상행위가 있어요. 이런 걸 조금 정리하셔야지만 혼돈이 조금 들어오신다는 거. 그리고 영업적 상행위가 있고 그리고 이 영업적 상행위를 도와주는 뭐다? 보조적 상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전부 다 상행이고요. 여기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어디로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상법으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민법이 아닌 상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3조에 따라서 당사 중 1인 행위가 상행일 때는 그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주인 중에 1인만 그죠? 당연히 상행위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상행이에요. 나중에 뒷부분까지 조금 판례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상행인지 아닌지 우리 상사 소멸시효 같은 거 보실 때 찾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네, 상행이. 요 글씨 나오면 상사 법정이자로부터 우리 상사 소멸시효 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인 행위가 보통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상인이라는 거는 이제 상인 파트 나오죠. 우리 많이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상인이냐? 예, 행정관청의 납세 의무자가 바로 상인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친구 명의로 그죠 납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고객과 그죠 거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일명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는 그 말이고요. 그럼 줄거진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에 의제된다고 하더라도요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상인이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 회사가 보통 상인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죠. 인이죠. 여기는 자연인하고 법인만 상인에 해당되거든요. 자연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통 일반인 그리고 법인이라 그래서 등기하면서 똑같은 사람하고 권리 능력을 갖는 법인인데 여기 말하는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사용하려고요. 돈을 빌리거나 그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뭐라고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행이라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상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도 상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도 말 그대로 보자면 네, 상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은 세 번째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23조 우리 상호에 관한 문제인데요. 상호 파트는 아마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는데 뭐랑 같이 공부해야 되죠? 상호는 영업 양도랑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 상호랑 같이 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지 이걸 번번하면 속용이란 말을 쓰죠. 그대로 사용하는지 이런 말 찾아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호가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되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서 너무 길죠. 중략 생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영업양도냐 그리고 뭐다 부정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판단해라고요? 끝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려운 판례는 아니었고요. 여기 2016년도 판례인데 그냥 남들이 오인한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 우리 사용 같은 경우에 남들이 그 오해한다. 이 오인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호를 봤을 때 이거 반점이야. 우리 보통 중국집을 예를 한번 들으면 뭐 역삼 반점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죠? 옆집에 역삼 중국집이 생겼어요. 이거 원칙으로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 뭐예요? 다르죠. 근데 누가 봐도 어떻게 한다? 오인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오인 가능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할 때 적어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라라는 2016년 판례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네, 그 제40유조라 그래갖고 우리 보통 그 상호를 속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때 양수인 책임에 관한 문제죠. 거기에 대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영업임대차 있죠. 영업임대차 같은 경우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는 양수인 책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수량을 지정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임대차 계약 있죠. 특히 요 보시면 뭐 수량을 지정한다. 이런 거 별건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영업을 임대차 한다는 거는 뭐 특히 뭐 여기 조금 보시면 뭐 수량을 지정한다 뭐 그런 말이 나오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이 있죠. 그것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책임에서 뭐다 유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 키워드는 뭐라고요? 영업 임대차.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 파트하고요. 상임 파트 아주 총론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아직 판례가 나오진 않았는데 기존 판례 같이 꼭 정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2장 상임위 파트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총론 파트 01 판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 제가 판례가 많겠지만 우리 저기 객관식 문제 푸실 때요. 시험 장과식을 다 읽고 풀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양 어떻게 다 읽고 풀 거예요? 그죠?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키워드 찾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상행위가 적용이 되면 민법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채권의 시효가 조금 10년짜리 있죠. 일반 채권. 그런데 상법은요.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5년으로 봐요. 5년. 네. 근데 이 5년이 이게 민사인지 상사인지 판례에 있다 보면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01번에 바로 1번, 2번 판례를 보시면 거기에 전부 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 글씨가 나온다고요. 이 글씨. 무슨 말인지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당사자 쌍방이어서 이게 바로 뭐다? 쌍방적 상행위죠. 그리고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 채권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뭐다? 상사에 해당됨으로 나오죠. 그래서 5년 찾으실 때 이게 상사인지 미사인지 빨리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5년이야? 민사할 때 뭐 찾으라고요? 거기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상행위에 해당될 때는 뭐라고요? 그죠? 상법이죠. 그럼 몇 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2011년 판례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01년 판례 똑같아요.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채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 글씨 찾으시면 돼요. 시험장 가서 아시겠죠? 두 번째도 보시면 여기도 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할 채무에 대해서 이게 몇 년이냐, 이게 5년이냐, 10년이냐 라고 보시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기 나오죠. 상응이 나오죠. 네, 그런 게 어떻게 한다? 네, 5년이라고요. 그래서 답을 찾으실 때 특히 여기 상사 시험 문제 나오시면은 빨리 이 글씨를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관련된 조문이 64조 상사 시효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또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정리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2018년도 변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나온 거는 또 나올 수 있죠.
자꾸 중요한이가 자꾸 나오고 상사 시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02번 판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증채무죠. 우리 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보다 우리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조금 가미된 게 보증채무죠. 우리 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요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요건이 뭐죠? 그렇죠. 아마 조금 정리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우리 보통 상사 보증이 되는 건 요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상사 보증이 적용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보증행위가 예를 들어서 보증행위, 다시 보증 쓰는 행위가 뭐라고요? 이게 내 상행이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다? 채무자 행위가 상행이든지 이 두 중에 요건이 하나만 충족이 되죠. 그러면 뭐다? 이거는 상사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상사 보증인이 되면 뭐가 필요 없다? 최고 검색 항변권이 인정되지가 않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중에 요건이 이게 뭐냐면 AND가 아니고 OR이에요. 두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돼요. OR.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다시 02판례 2013년도 판례네요. 보도록 할게요. 보증채무는요. 주채무와 별개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 소물시효 기간은 채무 딱 별도로 정해진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때 주채무에 대한 확정 판결에서 민법 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 이게 보증인지 이럴 때 뭘 따라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보증행위가 상행이면 5년. 주채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증행위가 보증승계 상행이에요. 그럼 몇 년이라고요? 네, 5년이라고요. 이렇게 답을 금방 제가 조금 전에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증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 아시겠죠? 자, 이제 03번 한번 여기도 그 기출 지문이 또 나왔어요. 장기장 28년도 문제 나왔으니까 꼭 보시면 되고요. 이제 03번 보시면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쌍방적 모두가 상행일 때도 해당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뭐다? 일방적인 상행이라더라도 가능하다. 우리 그 가장 대표적인 혹시 뭐가 기억나시면 계세요?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 중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방적이다. 이 말은 한쪽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의 행위만 상행이고요. 다른 한쪽은 영리를 목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상인입니다. 상인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인이 비상인 친구한테 금전을 차입합니다. 이 친구는 여기 B는 비상인이라는 거는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한테 일단 금전을 차입할게요. 네, 금전을 차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상인과 비상인 관계죠. 이게 한쪽은 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이렇게 금전 차입하는 게 A 상인은 무슨 행위죠? 영업적 상행일까요? 보조적. 그렇죠. 보조적 상행이죠. 영리를 보조적 상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상인이 비상인 친구한테 금전을 차입하는 걸 뭐로 봅니까?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뭐라고요? 상행위로 봐서 몇 년? 5년.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가장 우리가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04번도 이거는 뭐냐면 이 기간을 누가 정하느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바로 뭐냐면 2017년도 판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단기 설명 시효다 아니다. 뭔데 법원이 직권으로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요. 2017년 판례입니다. 출제가 안 됐죠. 그러면요. 나온다는 말이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5번 보시면 이거는 유질계약이 했는데 우리 민법은 유질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법은요.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유질계약에 갖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상인이 한 요건을 물어본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권설정계약에서 포함된 유질약정이요. 상법 제59조 일명 유질계약 허용 가능한 건데 이때 우리가 누가 상인이 되느냐?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다? 상행이면 됩니다. 질권 설정자가 상인임을 요하지 않아요. 뭐만 되면 된다? 상행이만 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입니다. 질권
잠깐 앞부분 좀 중요한 거 다시 읽어봐두면 질권 설정 계약에서 피담보 채권이 상해인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나 질권 설정자가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2017년도 판례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질권 설정에 관해서 이거 한번 또 출제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5년 판례는 다 한 번 정도 꼭 보고 들어가셔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거기 6페이지 06번 판례, 이거는 우리 상사 매매에 관한 건데, 앞에 상사자 붙는 것 중에서 상인 간의 거래가 있죠. 상사 매매 같은 경우인데 상사 유치권 2개는 양쪽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상인해야 돼요. 한쪽만 상인 경우는 안 돼요.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것도 2015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상법 제69조 뭐냐면 목적물을 매수인이 받자마자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수량이 제대로 왔는지라고 해서 매도인에게 알려야 되죠.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요. 그렇죠. 게을리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사라지는데 거기 간 판례. 이 판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려운 판례는 아니에요. 이 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갑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을 회사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 매입한 시점하고 하자를 발견한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 2019년도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언제 했냐면은 보니까 2019년도 7월 그냥 좀 8일 이렇게 8일 날. 이거 6월 경과했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워낙 많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상법 강사들마다 열심히 말했던 거 있죠, 그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하더라도 6월이 경과하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소멸한다는데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면은 불안정 이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례 볼게요. 6월이 경과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6월 경과하고 나서 이 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토지를 공사해보니까 토지가 오염이 돼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을이 갑에게 하는 말이 책임져라 했더니 갑하는 말 6월이 지났잖아. 나 담보 책임 없어. 해가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여기 판례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여기서 이거를 불안정 이행으로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봤거든요. 이 결론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래도 원래는 뭐다? 이거 지났잖아. 안 돼. 그래서 뭘 줄였냐면은 요 토지 정화하는 비용이 있죠. 그거 지불하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끝부분 한번 잠깐 다시 읽어볼게요. 일단 뭐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목적물을 수령하면 원래 매수인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하더라도 뭐다? 6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없어진다나 그러나 채무 불용으로 인해서 불안전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묻는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갖고 비용 정도는 너네가 지불하라. 이런 판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관련 조문도 나와 있고 여기에 밑에 조금 더 보충 설명 나와 있죠.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유치권에 관한 거 박스로 한번 정리해놨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게 특별 상사 유치권에서요. 운송인 있죠.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상사 유치권 중에도 또 특별 상사 유치권이 있어갖고 제가 이거를 두 문자를 따서 열어 그랬거든요. 위대한 운송. 위대한 운송. 그래갖고 위대한데 특히 운송 같은 거 있죠. 이거 하나만 정도. 요것만 또 따로 가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해서 암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7페이지 07번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보통 보면 도급계약의 하자의 보수에 관한 건데 우리 보통 도급계약은 뭐죠? 민법의 완성계약이죠. 도급은 이제 우리 보통 상법 같은 경우도요. 원래 상법은 5년이에요. 하자 시효, 그죠? 근데 보통 이거는 도급계약은 민법으로 봐서 보통 10년으로 많이 봐요. 도급계약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끝부분만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상법은 무슨 책임이죠? 연대 책임이죠. 우리 상법은 연대가 많아요. 아시지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조합원들이 일단 민법의 조합의 이름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럼 앞부분 다 빼버릴게요. 뒷부분 보시면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도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할 의무를 구성원 전원에게 뭐다? 상행이다. 상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행일 때는요. 이때는 뭐다? 연대해서 도급에게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상법 같은 경우는 민법하고 조금 달라갔고요. 키워드만 찾으면 판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강론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은 많이 출제는 되진 않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무슨 판례가 있냐? 여기 보시면 2014년도랑 2018년도 문제가 2개 정도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 그 선화정권에 관한 겁니다. 요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화물상환증하고 선화정권하고 조금 차이를 두자면 화물상환증은 육상, 선화정권은 해상.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화물상환증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물권적 효력이 있냐, 채권적 효력이 있냐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저기 화물상환증 같은 경우에 물권적 효력이 있죠. 채권적 효력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권적 효력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화물상환증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화물상환증을 일명 뭐 똑같아요. 선화정권이나 화물상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한테 화물상환증 그냥 하증이라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증이라면 이제 화물상환증을 칭할게요. 자, 화물상환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물상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 앞에 이 갑이라는 사람 앞에 자, 이 화물상환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발 자전거가 있다 할게요. 두발 자전거. 네, 두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100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화물상환증 가지고 있으면 이 100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송인 찾아가서 운송인한테 가서 화물상환증에 적혀 있는 대로 두발 자전거 100대 주세요라고 하면서 청구권이 있는 걸까요? 둘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화물상환증 보여주면서 물건 주세요 하는 게 바로 뭐다?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갑이 화물상환증이 손에 있는 순간 내 앞에 뭐다? 100대가 쫙 한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물권적 효력. 그러면 저는 화물상환증 같은 경우에 물권적 효력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과 질권이 성립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선화정권 한번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화정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화물상환증이라든지 선화정권 같은 경우는 유가정권입니다. 유가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안 해요. 금전을 안 해요. 그런데 돈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유가정권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나오죠? 어음수표만 나오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유가정권은 굉장히 많아요. 상법 총론에 나오는 거는 뭐냐? 뭐가 나오죠? 화물상환증과 선화정권. 회사표는 뭐가 나와요? 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판례가 별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원래는 이 선화정권 화물상환증, 제가 화물상환증이 더 조금 이해가 쉽거든요. 볼게요. 이게 누가 발행하냐면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붙이는 송화인이에요. 네, 송화인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갑이라는 운송인한테 제가 물건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수화인을 지정합니다. 받는 사람 지정하겠죠. 그럼 여기서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한테 물건을 주지만 내가 뭘 보냈는지 확인서 끊어주세요. 우리 택배 부처 보셨잖아요. 그게 화물상환증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여기 있는 운송인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수화인?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준다? 화물상환증 소진 또는 뭐다? 선화정권 소진한테만 이 물건을 줄 수 있는데 이 판례가 무슨 말이냐면 그죠? 말 그대로 물건을요 안 실었어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화정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수화인이 그 고용한 하역자가 수령에 양육하는 방법으로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자, 화물상환증에 수화인 같은 경우 있거든요. 수화인. 네, 수화인입니다. 수화인이 대신 받으러 갔네요. 그런데 운송물 인도 이행 완료 시점, 일명 하역업자한테 이 사람이 성환정가는 상환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줘버린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유가증권 자체 속성이 뭐냐면 반드시 제시증권성이라 그래갖고요. 가서 물건을 받을 때는 뭐다? 화물상환증이랑 이렇게 서로 맞교환해야 돼요. 상환성이에요. 제시하고 상환성인데 이 판례는 그걸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말 그대로 불법 행위가 성립되었다. 왜요? 주거니 받거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옛날에 이거 교보문고 사건이거든요.
교보문고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이 운송인은 이 화물상환증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사건이 뭐였냐면 이 운송인이요. 평소에 거래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화물상환증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을한테 줬는데 이 을이 해임당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한 30분 지나서 실질적으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화 정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진정한 소유권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은 벌써 물건 줬는데? 뭐다? 이게 불법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운송물 도착 전후 이래갖고 이걸 수화인의 지위에 관한 겁니다. 누구한테 우선순위가 있느냐?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시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화물상환증이 발행되기 전.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화물상환증 소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법 뒷부분 잠깐 8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최근에 새로운 상거래 많이 들어왔죠. 뭐 금융리스부터 해서 뭐 가맹점 나왔는데 제가 표현이 조금 과하게 쓰면 2018년도에 무슨 판례냐면 갑질 판례였어요. 표현 좀 지금은 뭐 갑질 안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본부에서 우리 가맹점이 물건을 쓰고 싶을 때 지정을 하잖아요. 이 재료 쓰세요. 이 재료 쓰세요. 그런데 판례가 무슨 말이냐면 본점에서 지점한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가맹점과 거래한 제3자하고 본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판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잠깐 판결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그거 보면 네. 자, 두 번째 판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 사업자가 가맹 봉분 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가맹 계약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항목으로 갑에게 매장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서 지급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이때는 뭐다? 이거는 상법에 따라서 5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된다는 판례 하나와 그 밑에 그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본부에서 가맹점한테 이렇게 지시한 것만 가지고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세요라고 지시한 것만 가지고 뭐다? 직접 가맹점과 거래한 제3자랑 본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 밑에 판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같은 경우는 둘 다 상인이죠. 그래서 상법의 행위가 적용이 돼서 몇 년? 5년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던 판례까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법 총칙 파트에서 총론 파트에서 네 나왔던 판례 한번 몇 가지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다음 파트는 우리 해사법 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